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풍성한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 추석날 아침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가족과 모여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인데요.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서 풍성한 결실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죠. 그중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명절에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야만 하는 저마다의 사연들도 있는데요. 전통적인 명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요. 이 시대에 맞게 가까운 사람들 또 내 이웃들을 돌보면서 마음 풍요로운 계절을 맞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료 공백 때문에 생선 가시도 조심해야 한다는 추석이다 보니까 식중독과 감염병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음식물을 준비해서 보관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덮개를 이용해서 냉장 보관하시고요. 또 음식을 차에 싣고 장거리 이동하는 경우도 많죠. 이동 도중에 상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한 추석날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도시농업과 함께 시작된 토종 씨앗 나눔에 대해 말씀 나누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중국에서도 중추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요. 네. 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대표적인 선물 품목인 월병 그리고 마오타이주 판매가 모두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베이킹 및 제당 제품 공업협회 측에서 올해 월병 생산량과 매출액을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30만 톤.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3조 7,800억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마오타이주는 이제 백주라고도 하는데요. 이례적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급이잖아요, 이거. 네, 맞아요. 예. 선물을 많이 하는 건데 이 마오타이는 통상 추석이 낀 그 9월달이 최대 성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마오타이 중에서도 주력 제품인 페이턴의 한 병당 도매 가격이 4일 기준 2,365위안 론으로 44만 5천 원으로 나왔는데요. 작년보다 15%가량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올해 초 춘제, 그러니까 음력 설만 하더라도 2,800위안 론으로 52만 원이 넘었는데요. 이게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한 주류 취급 상인에 따르면 중추절 백주 시장이 10년 만에 가장 차갑게 식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추절 대목까지 실종될 정도로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요. 중국은 중추절에 월병을 선물하고 바이주, 이 마오타이주를 나눠 마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을 넣은 수백만 원짜리 월병이 있었고요. 야. 거기 이제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예. 동그란 모양의 빵인데 2021년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의 그 명품 업체들이 이 콜라보, 그래서 협업을 해가지고 값비싼 월병 세트를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중국인데 요즘 네. 경기가 안 좋아서 예, 술값도 떨어지고 월병도 비싼 거 많이 안 만들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지표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PMI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49.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달 이후 최저치인데요. 4개월 연속 경기 위축의 기준점인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도 전년 동기 대비 0.6%로 그쳤는데요. 작년 2월 달에 1% 기록하고 나서 지금 18개월째 1%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에 대한 구입을 망설일 정도로 중국 내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인데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하락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명품, 럭셔리카 이런 거 당연히 안 팔리고 있는데요. 명품 업체의 그 주얼리 브랜드 상하이 플래그십 매장 규모가 이제 절반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이 업체의 시계 및 보석 부문 매출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명품카, 뭐 포르쉐 이런 것도 예. 상반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3% 급감했습니다. 독일의 한 경제지는 중국의 부자들이 부동산 위기 영향을 받으면서 명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야, 놀라운데요. 왜 이렇게 그 중국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분양 미완공 주택 규모가 4,800만 채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집을 지었는데도 분양이 안 된 악성 미분양을 말하는 건데 이게 4,800만 채가 되는 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중국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30%가 넘을 정도로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장기화한 중국의 부동산 침체 그리고 지속적인 실업, 늘어난 부채, 높은 무역 긴장 속에서 중국 경제가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아야 되는 압박에 시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베트남이 태풍 야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커피 농가들의 피해가 커서 원두 가격이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1위 커피 생산국은 브라질이고요. 2위가 베트남인데 태풍 야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베트남이 피해를 받고요. 그래서 원유 가격도 계속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런던의 선물 거래소에 따르면 세계 커피 시장의 양대 품종 중 하나인 로부스타 원두 가격,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먹는 그건데요. 이 가격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로부스타와 함께 커피의 대표적인 품종인 아라비카 가격은 뉴욕 시장에서 3.8% 올랐는데 로부스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지난 7일 날 베트남 북동부에 있는 꽝린성에서 이쪽 해안 지역으로 태풍 야기가 상륙을 하면서 사실 베트남 일대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베트남 기상청 관계자는 야기는 지난 30년간 베트남에 상륙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금융 서비스 기업인 ADM 인베스터 서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야기가 몰고 온 폭우, 강풍 때문에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 원두가 떨어지면서 피해가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원두 재배 농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지인 브라질에서도 내년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커피나무 개화 기간에 기온이 너무 높았고요. 가뭄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세계 원두 수급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러면 커피를 사놔야 되나? 사서 냉동실에서 뭐 이게 쟁여둔다든지. 네, 앞으로 커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남미의 파라과이 강은 가뭄 때문에 수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남미 지역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파라과이 강 수위가 1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20년 만에 네, 최저. 예. 그렇습니다. 이 파라과이 기상청은 아순시온 항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 파라과이 강 수위가 기준보다 89cm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1904년 첫 번째 측정 이래 가장 낮은 수위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파라과이 강은 브라질에서 발원해서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를 지나는 총 길이가 2,695km 되는 굉장히 규모가 큰 강입니다. 예. 여러 나라를 지나네요. 네, 브라질, 맞습니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네. 인근에 있는 파라나강까지 연결이 되는 수로까지 고려한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의 8배 가까운 거의 3,400km이고요. 여기가 이제 배를 지나다니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 국가에 걸쳐서 흐르는 강이라면 물동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수위가 제일 낮다. 그럼 네. 피해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파라과이 강은 내륙 국가인 파라과이 주요 수출 품목인 곡물, 옥수수, 콩 등의 농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류 통로가 되는 겁니다. AP통신에서는 파라과이 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일정 중량 이상의 선박이 강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파라과이 어업조합은 평소 수를 통해서 운항하던 수십 척의 배가 모래톱 위에 얹힌 상태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수위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1,600여 명의 어부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과이 경우에는요, 수력 발전 차질 때문에 전력 공급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강으로 철광석을 운반하는 브라질이나 또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연료를 수송하는 이 볼리비아 역시 이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운송 비용이 높아지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쪽은 태풍으로 고통, 한쪽은 또 가뭄으로 고통. 네. 네,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편 전 세계에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인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5,200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이고 전체 배출량의 약 5분의 1이 인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영국의 리즈 대학교 코스타스 벨리스 교수가 전 세계 5만 700여 개 도시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물질 흐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5,210만 톤이고 그중에서 3,020만 톤 정도가 무단으로 소각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또 2,180만 톤 42%는 환경 규제를 거치지 않고 자연으로 그대로 안 돼. 버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네. 이거 다 우리가
먹거나 그러겠죠. 마시거나 아니면 예.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 몸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의 약 70%는 20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4개국은 저소득 국가, 9개 나라는 중저소득 국가가 포함이 되고요. 7개 국가는 중소득 국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고소득 국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저개발국이 많은 남아시아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 바로 말씀드린 인도였는데요. 네.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의 18%인 930만 톤을 배출하고 있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잘 사는 나라들이 저는 더 배출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결과가 좀 의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좀 이미 몇 년 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쓰는 나라가 사실 많이 배출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고소득 국가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률이 물론 높긴 하지만 대부분 100%에 가깝게 수거되거나 처리 과정이 잘 통제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중에서 고소득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4위를 차지한 중국은 과거 관련 연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였지만 최근에 폐기물 소각 그리고 매립 통제 등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새로 발견된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점점 더 많은 질병을 우리가 무서워요. 네, 맞닥뜨리게 되고 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습지 바이러스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2019년 중국의 라오닝성 진저우시에 거주하는 61세 남성으로부터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해당 남성이 중국 북부 내몽고 자치구에 있는 거대한 습지 공원으로 여행을 다녀온 지 5일 만에 열과 두통,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찾은 이 남성은 의사에게 진드기에 물렸다라고 말했고요. 의사가 항생제 처방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미생물 유행병 연구소에 따르면 이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DNA와 RNA 분석을 해봤더니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오르토나이로 바이러스로 일종이라고 확인이 된 건데요. 오르토나이로 바이러스는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그룹이고 대표적으로 크리미아 콩고 출혈열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에게서 발견된 이 바이러스는 이전까지 발견된 것과 다른 DNA와 RNA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습지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네. 그 개나 소 일부 동물들에게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일부 동물의 면역 체계가 이미 해당 바이러스에 접촉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항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연구진은 증상이 전혀 없는 습지 순찰대원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총 640개 샘플에서 12개에서 이 바이러스의 항체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 습지 공원이 있는 중국의 북동부 지역의 병원 4곳에서도 진드기에 물린 다음에 한 달 이내 발열이 생긴 환자 수백 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고요. 그랬더니 이 중에 20명 중에서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데이터를 종합해 봤었을 때 새롭게 발견된 오르토나이로 바이러스의 일종인 WLV는 인간에게서 병원성이 있고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인간과 진드기 및 다양한 동물 사이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일본 법원이 또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 관련 소송에서 원거리 피해자도 인정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범위를 둘러싼 이른바 검은비 소송에서 원거리 피해자들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가사키 재판소 재판부는 나가사키 동부 지역의 15명을 피폭자로 추가로 인정하면서 건강수첩 교부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군의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먼 곳에 있었지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4명이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해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다만 나가사키 동부 이해 지역에 있었던 나머지 원고 29명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요. 관장님과 평소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씨앗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과 오늘 그런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는 대로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장님이 텃밭 가이드 시간 해주신 지 꽤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몇 년 되신 건가요, 먼저? 텃밭 농사로는 2002년부터 지었으니까 한 20년이 넘어가고요. 농사는 20년 네. 되셨고, 예. 이 텃밭 가이드 시간은요? 텃밭 가이드는 그 이전에 했던 프로 네. 변경되기 전까지 하면 한 8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근데 네.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났잖아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8년의 기록을 꼬박꼬박 써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관장님 책 안 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세상에, 야. 매일매일의 방송 기록을 아직은 농사는 아니지만 나중에 기록하면 그 농사 일지 보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겠다면서 8년의 기록을 남겨놓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시죠? 예. 지금 여러모로 대단한데 네. 일단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기록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심지어 농사 준비만 지금 8년 넘게 하고 계신 그렇죠. 네. 와,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농사 질 때 어떻게 짓는지 꼭 사진이나 문자, 뭐 전화 연결이라도 한 네. 번쯤 꼭 해보고 싶네요. 예. 근데 어쨌든 수원에 있는 씨앗도서관의 관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씨앗도서관이 어떤 곳인가요? 수원에서의 씨앗도서관은 도시농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농업. 네. 네, 도시농업은 작업을 목적으로 생태 순환적인 농사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인데요. 농사에 활용되는 모든 것이 생태 순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도시농업지역법과 그다음에 이제 기초단체 기초조례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도 2010년 3월 29일에 제정된 도시 생태농업 육성조례가 있는데요. 이런 조례의 기본 정신에 맞춰서 당시 도시농업 운동을 하던 수원 텃밭보급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을 중심으로 토종 씨앗과 토종 모종 보급 운동을 2012년 이후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네. 사실은 단체 이름이 아니라 그 활동의 이름이 씨앗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순환시켜서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죠. 활동의 이름이 이제 씨앗도서관이다. 네. 그 관장님이 토종 씨앗 직접 수집하러 다니시잖아요. 네. 가끔 막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어디 갔다 왔다. 근데 이제 씨앗의 종류도 많고 또 보급하고 보존하는 일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씨앗이 한 8,000점이 넘거든요. 그래서 씨앗도서관은 이제 토종 씨앗을 책처럼 빌려주고 다시 되돌려받는 도시농업 운동의 하나로 2008년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토종 씨앗을 수집하는 활동을 해오면서 보존해 오던 것을 이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농사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8,000점을 이제 보존하려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좀 품앗이 개념으로 이걸 나눔하면 내 농사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은 잔머리라고 얘기도 하시던데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운동을 했고요. 일부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씨앗 보존이
좀 부담이 많이 됐고 또 한 공간에서 이렇게 육성이 이루어지면 교잡이라든지 혼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집된 씨앗을 이제 보통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청사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있는 시드볼트에 이렇게 또 보내서 중복 보존을 시키는 한편에 또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은 농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보존하는 게 실질적인 보존이거든요. 그런 보존에 맞춰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 도서관은 관장님이 처음 시작하신 일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요. 네. 외국에도 이렇게 시드 라이브러리라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야, 하지만 우리나라 씨앗 도서관은 네. 우리 박영재 관장님이 원조다. 네. 어이구, 그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이 결국에는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던데. 씨앗 도서관은 이제 생명 유전 자원으로서의 씨앗과 함께 해온 우리 농경 문화의 역사가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유전 정보와 그리고 또 인류의 전통 지식 이게 함께 이제 이후 세대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씨앗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바로 책이고 정보이기 때문에 씨앗 분양과 함께 씨앗과 관련한 다양한 전통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씨앗 도서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원래 아까 말씀 중에 도시농업과 함께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그 전문 농업인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요. 네. 초기 출발이 도시농업이었기 때문에 주 분양 대상이 도시농업인들이었고요. 이후 전업농업인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전업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씨앗도 분양하고 또 이제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의 경우에는 이제 상품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자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씨앗을 좀 확대 생산하는 씨앗 양을 늘려나가는 네네. 노력과 함께 재배 특성이라든지 맛 특성들을 이제 별도로 조사해서 농가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광고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제 전략 종자를 선정하게 됐고요. 이들 종자를 중심으로 농가 보급이 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제 도시농업 단체를 떠나서 별도의 이제 수원 씨앗 도서관이라는 단체를 이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씨앗 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약간 전문성을 좀 더 갖게 된 게 네. 수원 씨앗 도서관이네요. 네, 맞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나요? 네, 수집된 씨앗을 불려나가는 농사는 대부분이 씨앗 도서관 활동가들의 몫인데요. 작물간의 교잡이나 혼종을 막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네. 대부분이 또 직장인이고 전업주부가 많아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성과 좀 집중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 덕분에 6천여 점의 토종 씨앗을 좀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그 씨앗 도서관은 어떻게 또 얼마나 농사를 짓고 있나요? 이런 씨앗 채종 농사는 초기에 수원시에서 운영하던 이제 시민 농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농장들이 차례로 없어지면서 임대하거나 이제 독지가의 농지 후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상광교동에 한 2,000평 정도의 이제 논농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또 이제 밭 이제 1,000평, 그다음에 네. 화성 지역에 또 한 4,000평 뭐 이래서 종합적으로 밭은 한 6,400평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어유, 엄청난데요? 네. 예, 그 농사가 굉장히 큰데 이 농사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네, 종자의 분양과 채종 농사 이 모두가 이제 재정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한데요. 일부 개인의 후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한계가 있죠. 이런 문제를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생기고 있는 씨앗 도서관들과 함께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성, 포항, 공주, 논산, 춘천, 화성, 예산과 같은 준농업 지역과 안양, 광명, 서울 강동구, 서울 관악구, 세종시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 씨앗 도서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야, 되게 많이. 네. 예. 씨앗 생산에 많은 농지가 필요한 곡식
작물은 준농업 지역에서 농지가 적어도 씨앗 생산량이 많은 채소 작물은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곡식 작물과 채소 작물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책임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협업을 통해서 좀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야, 한마디로 이제 전국의 망을 갖춘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는 각 지금 현재 한 15개 지역이 설립돼 있고요.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한 35개 지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AT 센터에서도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씨앗 도서관 만들고 싶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씨앗 도서관 만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담이 좀 많았습니다. 오, 좋네요. 네. 예. 강원도에서 수집된 종자를 수원에 이렇게 심었더니 형질이 바뀌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길쭉한 감자였는데 수원에 심으니까 동그란 감자가 돼요. 다 그래요? 그 모든 모양이 한두 네. 개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전부가 다.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의 토종 씨앗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종자라는 것도 그 지역의 토성에 적응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좀 이런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종자를 그 지역에 이렇게 할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네. 예, 그 지역에서 보관을 해야 뭔가 좀 더 그 형질에 맞게. 네, 예. 그렇죠.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화성 씨앗 도서관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쳐 한 500여 좀 넘는 토종 씨앗을 수집을 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의 역할을 해서 로컬푸드 직매점 토종 코너를 통해서 판매 장려가 되는 그런 이제 조례까지 진행됐어요. 그래서 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토종 작물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됐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에까지도 토종 채소가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씨앗 도서관은 굉장히 뭐랄까 촘촘하게 지역마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형질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죠? 그렇죠. 땅의 형질이. 네. 야, 이게 필요한 만큼 종자 확보하고 이걸 또 잘 보관하는 일이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콩이나 벼와 보리, 밀과 같은 곡식 작물들의 종자를 재배 농가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그래도 40kg 이상의 종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요? 네. 증식해서 종자로 쓰세요 그러면 1, 2년 늦춰지잖아요, 생산이. 예, 그런데 이제 저장 시설이 저희가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수원에 있는 농진청사나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저장 시설을 저희한테 임대해 주겠다고 이렇게 허가해 주셔서 상업적으로 재배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충분한 종자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제 저희가 생산해서 거기다 차곡차곡 이제 쌓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도 이렇게 토종 씨앗을 나눔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청취자 한 분 한 분이 1인 씨앗 도서관이 되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참여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씨앗 도서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한 씨앗이 있는데 이거를 구입하는 게 가능한지. 네. 종자법에 따라서 토종 씨앗은 이게 판매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무료 보급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씨앗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본인이 농사지어서 필요한 씨앗 남겨놓고 그 외의 씨앗들은 이렇게 다시 씨앗 도서나 돌려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어떻게 씨앗 수집은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기후 얘기 저희도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씨앗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부여 지역에서 이렇게 토종 씨앗을 수집했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서 어른들이 댁에 안 계세요. 밭에도 안 계시지만 물론 댁에도 안 계셔가지고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무더위 쉼터 이쪽에 가 계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하면 무슨 씨앗이 있어 무슨 씨앗이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정작 이제 댁으로 가서 씨앗을 확인하려고 하면 더워서 못 가. 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가을에 시원할 때 다시 방문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참 더위가 또 이렇게 씨앗 수집에도 예,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토종 씨앗을 이제 뿌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미 근데 참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기후 문제도 그렇고 이거 갈수록 이렇게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토종 씨앗이 상대적으로 이런 질병 저항성이라든지 병해충 저항성이 좀 강해요. 강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병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기후예요.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은 재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환경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재배를 통해서 해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역할이네요. 네. 그 씨앗이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거든요.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보면 관장님은 어떻게 다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비슷한 것은 잘 구분은 못하지만 네. 저는 이제 어지간 20년이 넘게 이렇게 토종 농사만 지어왔기 때문에 토종은 어떻다라고 하는 이제 좀 데이터가 좀 쌓였잖아요. 수집할 때 할머니들이 더 놀래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네네네. 제가 알아보는 걸 보고 할머니들이 놀라시기도 합니다. 야, 나중에 꼭 책으로 남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구하기 힘든 씨앗 또 귀한 씨앗이 그 중에서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농사 자체가 곡식 농사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채소 농사가 시작된 것은 80년대 이후라고 그러니까 거의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채소 종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귀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씨앗들은 이미 이제 상업 유통하는 그런 씨앗들로 굉장히 많이 변해서 내 씨앗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고추 씨앗 중에서 귀향초라고 하는 고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연해주로 가지고 갔던 씨앗이 그 선녀분이 우리나라로 다시 오셔서 시집와서 가져왔던 씨앗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씨앗. 와.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귀향초라고. 귀향초라고. 네. 그런 씨앗들도 있고요. 이제 우리 민족의 이동,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동을 따라서 이런 토종 씨앗들도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디아스포라의 여정을 따라서 토종 씨앗 수집하는 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예, 재밌습니다. 누가 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 토종 씨앗을 구하면 혹시 외국인에게 나눠주기도 하시나요? 어떤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심는 것들은 상관없는데요. 이것을 외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이렇게 필요한 씨앗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메일이나 전화도 많이 와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왜 그 출입국 할 때 해외에 들어갈 때 특히나 씨앗 이런 거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적재산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자산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산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건 막아야 되는 일이죠. 네.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할 토종 씨앗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모든 걸 버리지 않아야 하겠지만. 네. 예. 특히나 그 중에서. 좀 씨앗들은 다 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야생화되는 씨앗들이 있어요. 곡식 작물들은 이렇게 풀숲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야생화돼요. 네. 재밌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야생 작물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작물들도 있어요. 우리 밀이라든지 이 귀리라든지 이런 작물들은 야생의 풀들이 이렇게 작물화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게 묘하게도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제 밭 주변에는
들귀리, 개귀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귀리를 씹는 순간 뿌리지도 않은 개귀리들이 풀밭에 이렇게 이게 어떻게 생기더라고요. 되는 예, 너무 신기한데요. 예. 과학자들이 아마 밝혀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작물과 야생 작물들이 이렇게 전진 후퇴를 한다라는 것들을 생태적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이게 있습니다. 뭔가 소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예, 말씀만 들으면.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028님. 시골밭에 가일나무와 쪽파, 대파를 매번 소독을 하는데도 벌레가 심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은 좀 토양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이유가 많아서. 예. 우선적으로는 이제 토양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양 샘플을 떠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한번 맡겨보시면요. 토양이 산성적으로 기울게 되면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꼬이고요. 그 소독을 한다 해도. 토양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레가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토성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작물들만 심지 마시고요. 허브 작물이라든지 꽃작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반 작물들을 좀 풍성하게 해주시면 또 이제 벌레들도 신호물질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향기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허브라든지 꽃작물이 그런 페로몬 물질을 교란시켜서 벌레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들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토양 샘플 보내서 성분 조사하는 거. 예, 이게 급선무겠네요. 이걸 해야 이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599님, 참깨 씨가요. 그 23년 씨앗이 있는데 내년에 심으려고 하는데 싹이 잘 나올지 의문입니다. 내년에 뿌려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23년 씨앗. 23년 씨앗이긴 한데 이제 보관 상태에 따라서 이게 그냥 상온 보관했는지 아니면 냉장 저장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씨앗을 이렇게 한번 펼쳐놓고 보면 이제 거미줄이 끼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벌레가 먹은 흔적들이 있으면 가급적 이제 피하시고요. 깨끗하게 보존됐다면 상온에서 보관한다 하더라도 한 2, 3년은 씨앗이 살아 있습니다. 2, 3년은 괜찮다. 근데 상태를 잘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3379님. 익은 수박 분별법 알려주세요. 네, 박과작물 수박이라든지 호박, 수박 또는 이제 참외 익는 방법, 익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을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수박하고 줄기하고 연결되는 꼭지 부분에 그렇죠, 꼭지. 반드시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넝클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넝클손이 갈색으로 말랐으면 익은 겁니다. 갈색으로 말랐으면. 네. 특히 이제 수박은 이게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참외는 또 노란 수박도 있지만 청참외처럼 청참외, 먹참외 이런 것들은 또 익었는지 구별하기가 색깔 변화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줄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넝쿨손이 말랐는지를 따져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요,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